웡웡!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삽살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학문이 세분화되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그 분야의 프레임에 갇혀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을 분석할 때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해서 판단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자기가 경험한 일, 알고 있는 내용에서 벗어나서 분석하고 판단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좁아진 시야를 어떻게 다시 넓히고 크게 할까 하는 고민 때문에 빅 히스토리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닐까요? 이 책 사피엔스는 표지에서 말하듯이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문화, 계급, 종교 문제 등을 유기적으로 톱아보면서 앞으로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재편될지에 대한 미래를 그려보기 전에 먼저 호모사피엔스가 살아온 시공간을 찬찬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 책을 통해 본 그 세상은 그동안 저의 고정관념으로 판단해온 것과는 사뭇 다르더라고요.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한때 학자들은 농업혁명이 인간성을 향한 위대한 도약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두뇌의 힘을 연료로 하는 진보의 이야기를 지어냈다. 진화는 점점 더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만들어냈고 결국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해져서 자연의 비밀을 파악하고 양을 길들이며 밀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게 가능해지자마자 지겹고 위험하고 종종 스파르타처럼 가혹했던 수렵 채집인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농부의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즐기기 위해 정착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환상이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더욱 총명해졌다는 증거는 없다. 수렵 채집인들은 농업혁명 훨씬 이전부터 자연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사냥하는 동물과 채집하는 식물들을 알고 있어야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농업혁명은 안락한 새 시대를 열지 못했다. 그러기는커녕 농부들은 대체로 수렵 채집인들보다 훨씬 힘들고 불만스럽게 살았다. 수렵 채집인들은 그보다 더 활기차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고 기아와 질병의 위험이 적었다. 농업혁명 덕분에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식량의 총량이 확대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분의 식량이 곧 더 나은 식사나 더 많은 여유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인구 폭발과 방자한 엘리트를 낳았다. 평균적인 농부는 평균적인 수렵 채집인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며 그 대가로 더 열악한 식사를 했다.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었을까? 왕이나 사제, 상인은 아니었다. 범인은 한 줌의 식물종, 밀과 쌀과 감자였다. 이들 식물이 호모사피엔스를 길들였지 호모사피엔스가 이들을 길들인 게 아니었다. 잠시 농업혁명을 미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1만 년 전 밀은 수많은 잡초 중 하나일 뿐이로서 중동의 일부 지역에만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과 몇천 년 지나지 않아 세계 모든 곳에서 자라게 되었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진화의 기본적 기준에 따르면 밀은 지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식물이 되었다. 북미의 대초원 지역 같은 곳에는 1만 년 전 밀이 한 포기도 없었지만 지금은 수백 킬로미터를 걷고 또 걸어도 밀 이외의 다른 식물을 볼 수가 없다.
어떻게 이 잡초는 그저 그런 식물에서 출발해서 어디서나 자라는 존재가 되었을까? 밀은 호모사피엔스를 자신의 이익에 맞게 조작함으로써 그렇게 해낼 수 있었다. 밀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밀은 바위와 자갈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피엔스는 밭을 고르느라 등골이 휘었다. 밀은 다른 식물과 공간, 물, 영양분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타는 듯한 태양 아래 온종일 잡초를 뽑는 노동을 했다. 사피엔스의 신체는 이런 과업에 맞게 진화하지 않았다. 사과나무에 기어오르고 가재를 뛰어서 뒤쫓는 데 적응했지 바위를 제거하고 물이 든 양동이를 운반하는 데 적합한 몸이 아니었다. 인간의 척추와 무릎, 목과 발바닥의 장심이 대가를 치렀다. 고대 유고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업으로 이행하면서 디스크 탈출증, 관절염, 탈장 등 수많은 병이 생겼다. 새로운 농업 노동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사람들은 밀밭 옆에 영구히 정착해야만 했다. 이로써 이들의 삶은 영구히 바뀌었다. 우리가 밀을 길들인 것이 아니다. 밀이 우리를 길들였다. 야생밀을 채집하던 여자가 단번에 재배용 밀을 경작하는 여자로 변신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농업으로 결정적 이행이 이루어진 시기가 정확히 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원전 8500년이 되자 중동에는 여리고 같은 영구 정착촌이 여럿 나타났다. 이곳의 거주민은 재배용 작물을 경작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영구 정착촌에 살면서 식량 공급이 증가하자 인구가 늘기 시작했다. 방랑하는 삶을 포기하자 여성은 매년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아기는 젖을 일찍 뗐다. 죽 같은 이유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밭에는 추가 일손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나 먹을 입이 늘면서 여분의 식량은 재빠르게 고갈되었고 따라서 경작지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었다. 질병이 들끓는 정착지에 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모유를 덜 먹고 곡물을 더 많이 먹게 되면서 아이들이 죽을 더 먹으려 형제 자매들과 경쟁하게 되면서 어린이 사망률은 급격히 치솟았다. 대부분의 농경사회에서 최소한 어린이 3명 중 1명이 20세가 되기 전에 사망했다. 하지만 출생률 증가가 사망률 증가를 앞질렀다. 사람들은 계속 이전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았다. 시간이 흐르자 밀거래의 부담은 점점 더 커졌다. 아이들은 떼죽음을 당했고 어른들은 땀에 젖은 빵을 먹었다. 기원전 8500년 여리고의 평범한 사람은 기원전 9500년이나 기원전 13,000년의 사람에 비해 더욱 힘들게 살았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세대는 전 세대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살았고 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여기저기 작은 개선이 일어났을 뿐이었다. 역설적이게도 일련의 개선이 합쳐져서 농부들이 어깨에 더 무거운 짐으로 얹혔다. 각각의 개선은 삶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데 말이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치명적인 계산 오류를 범했을까?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서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추가로 노동을 더 하려고 결정할 때, 가령 씨를 표면에 뿌리기보다 괭이로 땅을 파기로 결정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러면 일을 더 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수확량이 많이 늘어날 거야. 흉년 걱정을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을 거야. 아이들이 배가 고픈 채로 잠자리에 드는 일도 없을 거야. 그것은 이치에 닿았다.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삶이 더 나아지겠지? 계획은 그랬다. 계획의 첫 단계는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내다보지 못했다. 추가로 생산된 밀은 숫자가 늘어난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했다. 초기 농부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이 또 있었다. 아이들에게 모유를 덜 먹이고 죽을 더 많이 먹이면 면역력이 약해져 영구 정착촌이 전염병의 온상이 되리란 사실이었다. 그들은 또한 단일 식량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가뭄에 더욱 취약해진다는 사실을 내다보지 못했다. 또한 풍년에 넘쳐나는 창고는 도둑과 적을 유혹할 것이며 이를 방비하려면 성벽을 쌓고 보초를 서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왜 계획이 빗나갔을 때 농경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작은 변화가 축적되어 사회를 바꾸는 데는 여러 세대가 걸리고 그때쯤이면 자신들이 과거에 다른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구 증가 때문에 돌아갈 다리가 불타버렸다는 것도 한 이유였다. 좀 더 쉬운 삶을 추구한 결과 더 어렵게 되어버린 셈이었고 이것이 마지막도 아니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 중 상당수는 돈을 많이 벌어 35세에 은퇴해서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유수회사들에 들어가 힘들게 일한다. 하지만 막상 그 나이가 되면 거액의 주택 융자, 학교에 다니는 자녀, 적어도 2대의 차가 있어야 하는 교회의 집, 정말 좋은 와인과 멋진 해외 휴가가 없다면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들이 뭘 어떻게 할까? 뿌리채 소나 캐는 삶으로 돌아갈까? 이들은 노력을 배가해서 노예 같은 노동을 계속한다. 역사의 몇 안 되는 철칙 가운데 하나는 사치품은 필수품이 되고 새로운 의무를 낳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일단 사치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는 의존하기 시작한다. 마침내는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된다. 우리 시대의 친숙한 예를 또 하나 들어보자. 지난 몇십 년간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는 기계를 무수히 발명했다. 세탁기, 진공청소기, 식기세척기, 전화, 휴대전화, 컴퓨터, 이메일. 이들 기계는 삶을 더 여유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과거엔 편지를 쓰고 주소를 적고 봉투에 우표를 붙이고 우편함에 가져가는데 몇 날 몇 주가 걸렸다. 답장을 받는 데는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개월이 걸렸다. 요즘 나는 이메일을 휘갈겨 쓰고 지구 반대편으로 전송한 다음 몇 분 후에 답장을 받을 수 있다. 과거의 모든 수고와 시간을 절약했다. 하지만 내가 좀 더 느긋한 삶을 살고 있는가? 슬프게도 그렇지 못하다. 종이 우편물 시대에 편지를 쓸 때는 대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뿐이었다. 머릿속에 처음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했다. 그리고 역시 그렇게 심사숙고한 답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주고받는 편지가 한 달에 몇 통 되지 않았으며 당장 답장을 해야 한다는 강요를 받고 있지도 않았다. 오늘날 나는 매일 10통이 넘는 메일을 받고 상대방은 모두 즉각적인 답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시간을 절약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인생이 돌아가는 속도를 과거보다 10배 빠르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는 불안과 걱정이 넘쳐난다. 사치품의 함정 이야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다. 인류가 좀 더 편한 생활을 추구한 결과 막강한 변화의 힘이 생겼고 이것이 아무도 예상하거나 희망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점이다. 일부러 농업혁명을 구상하거나 인간을 곡물 재배에 의존하게 만들려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배를 좀 채우고 약간의 안전을 얻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은 일련의 사소한 결정이 거듭해서 고대 수렵 채집인들이 타는 듯한 태양 아래 물이 든 양동이를 운반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농업혁명이 사기였다는 것만 들어도 깜짝 놀랄 일인데요. 유발 하라리의 도발에 가까운 주장은 책 전체를 거쳐 계속됩니다. 화폐, 무역, 사회제도, 도덕부터 시작해서 자유와 같은 가치도 인간의 상상력이 만든 개념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상의 질서를 만들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즉 상상력 덕분에 우리는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대규모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 신뢰하면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덧 과학기술이 상상력에 결합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힘을 어느 방향으로 틀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 제 생각에는 이것이 유발 하라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